안녕하십니까. 토론 경남 진행의 송지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졌던 조기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토론 경남에서는 승패를 갈랐던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21대 대선 결과 분석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영향까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배진석 교수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시고요. 먼저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신 뒤에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6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 30분, KBS 당선 예측 시스템 디시전 K+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 확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3년 만에 정권 교체입니다. 개표 결과 이 대통령은 49.42%의 득표율을 보이며 김문수 후보를 앞섰습니다.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약 289만 표, 득표율 차이는 8.27%포인트입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 지역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3년 전 대선에서 패배했던 서울과 충청권에서도 김 후보에 앞섰습니다. 다만 보수세가 강한 영남권과 강원에서는 김 후보에게 뒤졌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60대와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이 대통령이 김 후보를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40대와 50대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된 직후 자택을 나섰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결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게 주어진 큰 책임과 사명을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기 대선 3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토론 경남의 시그니처이기도 하죠. 사실 이 질문을 늘 마지막쯤에 드렸었는데 오늘은 날도 날이니만큼 먼저 좀 드려볼까 합니다. 21대 대선은 네모이다. 왜냐하면 무엇이다. 이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송순호 최고위원님, 21대 대선은 네모이다. 예,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방증된 그런 선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이제 대통령의 불법 개헌과 내란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였고 깨어있는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집단 지성을 발현한 그런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청래 부원장께도 똑같은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 21대 대선은 무엇이었습니까? 글쎄요, 21대 대선은 혼란의 극복 과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에게도 이게 엄청난 시련을 드리고 스트레스를 드린 과정이었고요. 시기적으로도 지금 전환기적 상황이잖아요. 뭐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외교 안보적으로 보더라도 나라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할 그런 시점에 미래를 열어가야 할 시점에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께서 선택하셨고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21대 대선은 네모이다. 예, 저는 21대 대선은 열차 사고 복구 완료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3일 그 비상계엄 선포는 큰 사고였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사고였습니다. 한국 민주주의가 매우 궤도를 따라서 잘 진행하고 있다가 그 궤도를 일시에 이탈해버린 큰 사고였는데요. 작년 그 올 초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어떤 법적 차원에서 사고를 수습했다라면 이번 대선은 대통령을 교체함으로써 이 사고를 정치적으로 수습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사실 있는 것 같고요. 새 키워드로 정리한 21대 대선 결과는 혹시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송순호 최고위원님. 예, 뭐 이재명 후보가 뭐 당선될 거라는 이제 결과는 예측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전국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소위 말하는 50% 포인트를 넘느냐. 또 경남에서는 아직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40% 포인트를 넘어가느냐. 이것이 저는 관전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50%에 약간 모자란 정도의 득표를 했고 49.4%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경남에서도 또 40%에 약간 못 미치는 39.4%로 이제 득표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 표 자체가 적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경남의 정치판이나 또 국민 전체적으로 조금은 이제 정부 운영의 힘을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50% 넘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경남에서는 40%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했었는데 그게 약간 미치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는 1,700만 표를 얻었으니까 역대 최고로 사실은 득표를 한 거거든요. 투표로 보면. 또 경남에서도 사실은 지난번에는 한 47만 표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24만 표 차이니까 경남에서도 그 표 차이를 굉장히 많이 줄인 선거다. 그래서 성과 있는 선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표했던 이제 40%는 이제 달성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남기는 하겠어요. 조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청래 부원장께서는요, 이번 결과 이전에 저희 토론경남 출연하셨을 때 이제 초박빙의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뭐 한 3% 이내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8%가 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께서 표심이 엄중하구나 이 생각을 새벽 내내 했고요.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이게 진영 간의 결집이 강하게 이루어진 선거잖아요. 투표율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 공포기간 들어가기 전 한 열흘 전부터 김문수 후보가 막판 추격을 시작을 해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깜깜이 기간에 여러 가지 뭐 설화 파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매우 어려운 선거였지만 한 3% 이내면 100만 표 이내 정도 승부가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예상과 다르게 나타났고요. 뭐 진단을 해보면 국민의힘이 중도 표심에 호소하는 중도 표심을 이끌어낼 만한 결기 있는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 그래서 좋은 찬스들을 여러 개 놓쳤다 이렇게 봐요. 예. 네, 근데 경남에서만 보면 그 기존의 구도인 이제 국민의힘 6대, 민주당 4, 6대 4 구도는 크게 깨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요번에 보면 특징적인 게요. 여태까지 부산, 경남, 울산을 평균으로 해서 민주당 후보가 40%를 넘긴 적이 없습니다. 최대치가 38% 수준이었는데요. 이번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는 40%를 가까스로 넘겼어요. 넘겼고 경남에서도 어쨌든 1점 몇 프로 정도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아마 3년 전 선거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가 3% 정도 더 가져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 2%인가? 네. 약 2% 정도 더 가져갔으니까 약진은 했지만 경남의 정치 지형의 변화는 크게 없었다. 그리고 경남의 유권자층에서는 중도 표심을 특정할 만한 이슈나 관심 영역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은 그 당시에 저희 토론경남 출연하셨을 때 좀 재미없는 선거가 될 것이다, 뻔한 결말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그게 또 들어맞았네요. 뻔한 결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아마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규칙 사유가 분명한 선거에서 그 집권당이 다시 재집권하는 거는 그러면 그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냐 이런 아마 네,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길 수 없는 선거죠. 그런 점에서 결과를 예상하기는 비교적 쉬웠는데 제가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할 거냐. 그다음 또 국민의힘이 얼마나 멋있게 잘 질 거냐.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멋있게 잘 지는 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이따 다시 한번 기회가 될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고편을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된 혹은 좀 이색적인 득표율을 보인 지역구를 한 곳 딱 골라본다면 어딜까요, 송 최고위원님? 저는 뭐 여전히 거제라고 보는데요. 거제가 사실은 뭐 이제까지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었고 그런데 지난번 거제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그 판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번 대선에서도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47.5%, 김문수 후보가 43.68%예요. 한 3.82%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했어요. 그것은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이루어낸 선거의 결과가 좀 반영된 측면도 있기도 하지만 지역에 있는 민심들이 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운동이나 이렇게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승리한 경험이나 효능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바꾸고 정치에 대한 기대를 옮겨가는 측면들을 볼 때 이번 거제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 최고위원께서는 거제를 뽑아주셨고요. 조청래 부원장께서는 눈여겨볼 만한 지역구 어디였습니까? 저는 뭐 특정 지역구를 눈여겨보지는 않았어요. 낙동강 벨트, 그러니까 김해, 양산, 그리고 거제까지 거기서는 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볼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기간 투개표 과정 내내 눈여겨본 거는 사실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의 투표율이 예전보다는 3년 전보다는 높았는데 평균에 못 미쳤거든요. 제가 볼 때까지는. 그랬고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은 예전에 노무현 후보가 16대 때 29.85%를 얻었고요. 문재인 후보가 두 번 나왔지 않습니까? 18대 때는 39.87%, 19대 때는 39.7%, 40%에 근접했지만 못 갔습니다. 못 갔고 20대 때 이재명 후보가 38.15%로 또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0%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게 PK 지역이요. 대선 전체를 보는 풍향계 역할을 하게 된 게 한 10년 전부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PK에서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를 보면 대개 전국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을 저는 하곤 하는데요. 그게 경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부산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 것 같아요. 민주당 쪽으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네. 국민의힘이 좀 더 다가가는 노력을 보여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역구 몇 개를 좀 꼽아봤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는 오히려 그 출구조사 관련되는 보도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 지난 3년 전 대선에서 이 두 후보가 거의 박빙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출구조사를 한번 해서 거기 나온 응답을 분석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렇다고 합니다. 그 지난 3년 전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에서 한 10%가 이재명 후보에게로 넘어갔고, 그다음 한 7% 정도가 이준석 후보에게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뭐 근거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치가 약간 맞지 않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중에서 18명은 여전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비토 정서 이런 부분의 범위와 강도들도 아마 그 숫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투표율 얘기도 좀 해보죠. 이번 21대 조기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80%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79.4%였습니다. 경남은 전국 평균보다도 조금 낮은 78.5%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보니까 97년 제15대 대선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투표율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투표율이 뭐 엄연하게 선거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어느 세대에 있는 분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좀 달라질 텐데 이번에는 거의 80% 정도 가까웠잖아요. 그러면 10분 중에 8명이 이제 투표에 나갔다는 것이고 그러면 투표에 갈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다 나왔다고 보는 게 맞다. 예를 들면 뭐 어째 특별한 자기 약속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불가피한 사항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 치고는 다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째 보면 진영간의 대결이든 어째 후보를 뭐 보고 택하든 정책을 보고 택하든 간에 투표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저는 다 나와서 한 투표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이런 선거에서 투표 결과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세대별에 대한 인구 분포에 따라서 좀 유불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하포구나 해운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여기에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은 조금 빠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가는 또 그렇지 아니고 양산이나 김해 같은 경우에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이재명 후보에게 더 유리한 이런 결과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다, 낮다 이렇게 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보다는 그 지역마다 있는 인구 구성의 특성 거기에 네. 따라서 투표율이 상당하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분석이랑 또 비교를 해보면 영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조금 낮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이게 이제 추세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요. 그 관점은 지금 송채우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똑같아요. 요번에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좀 높아졌고, 그 다음에 사전 투표율에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상당히 낮았잖아요. 그러다가 본 투표율이 올라가니까 이게 보수 결집의 신호가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투개표 과정에서 내내 지켜본 게 뭐냐면 실제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호남에서 본 투표율, 그 다음에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영남에서의 본 투표율을 보니까 이게 호남도 본 투표율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1.9%에서 2.5% 정도 올라갔고요. 영남도 지역에 따라서 0.8%에서 3.1% 정도 올라갔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3.1%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이 올라가는 만큼 평균적으로 호남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수 결집의 양상이 아니라 진영 결집의 양상으로 간 것이고, 이 진영 결집의 양상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서울에서 80%가 넘어가는 현상으로 결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투표율 자체로만 보고서 어느 당 후보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이번 선거가 그 정도로 뜨겁고 치열했다, 이 정도로 네.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높은 투표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투표 열기는 상당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두 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간 한꺼번에 말해서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정당이 유리하다는 공식은 이제 한국 정치에서 적용되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선거의 맥락이나 말씀해 주셨던 인구 구성의 변화, 지역적 특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또 이제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게 특정 정당의 전략이나 방침과도 관련이 있죠. 투표율은요. 특히 이번에 사전 투표와 관련돼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죠. 국민의힘에서 제가 볼 때는 입장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았었어요. 제가 뭐 사적으로 뵀던 그 국민의힘 중앙 당직자분께도 한번 여쭤봤는데 네. 이거 뭐냐? 그럼 부정 선거 의혹이 있으니까 사전 투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을 유권자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그 영향 속에 포함시켜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 당의 승패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송수호 최고위원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승리 요인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심판 선거, 이게 선거의 성격상 불법 개헌과 내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 이것이 핵심 기조였고요. 두 번째는 3년 동안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권, 공동 정권의 어쩌면 실정, 무능, 그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 안보, 민생, 경제 모든 것이 사실은 낙점을 받은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국민들의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잘해서 이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쨌든 국민들이 그런 이제 내란과 계엄에 대한 명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뭐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이 좀 뼈아프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청래 부원장께서는 국민의힘의 이번 패배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꼽아보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선 계엄과 탄핵 정국을 초래한 원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엄과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이 됐기 때문에 내내 그 딱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8명의 경선 주자의 경선을 거쳐서 1명으로 뽑고 난 뒤에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외부 인사 제3의 후보를 들여놓고 무슨 전당원 투표를 한다, 뭘 한다 하면서 시간 허비를 하고 국민들에게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혼란을 드렸거든요. 이런 잘못된 당 지도부의 대응. 그다음에 이게 조기 대선을 초래를 하고 난 뒤에 중도 표심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요구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멸차게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못해서 중도 표심을 놓친 점,
저는 요 세 가지를 꼽겠습니다. 네, 이 선거 과정에서 변수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단일화 그리고 반명 빅텐트였는데요. 그게 무산된 게 승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세요, 송 최고위원님? 반명 빅텐트와 관련해서는 뭐 명분도 사실 없었지만 설령 빅텐트가 해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 하더라도 선거의 결과는 저는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가 가져갔던 8몇 %에 되는 부분들이 어디 쪽으로 더 많이 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표가 전부 다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간다면 실제로 단일화를 했으면 김문수 후보가 이겼죠. 조금 더 앞서거든요. 표를 다 더하면. 그런데 단일화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게 100% 그렇게 갈 수 있는 확신도 없을 뿐더러 저는 그렇게 가지 않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뭐 이준석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물론 김문수 후보는 더 절박했겠지만 이준석 후보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네. 어쨌든 그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은 어쨌든 자기의 정치적인 뭔가를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주려고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론회 과정에서 좀 막말을 통해서 사실은 젊은 후보에 대한 신선한 이미지가 저는 오히려 더 격감됐다 보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8.73%인가요? 이걸 밖에 얻지 못했던 부분들도 그런 막말, 논란들이 저는 영향을 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시나리오를 또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준석 후보가 8.34% 얻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준석 후보 본인이 원했던 결과보다는 적겠지만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분석한 것보다는 많이 가져갔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한 6% 정도 가져갈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가 된다고 해서 그 표가 한 사람한테로 오롯이 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 좌파나 중도 우파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산술 계산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단일화를 요구하셨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불가능한 시점까지도 단일화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정치하는 분들은 국민이 요구하면 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모습을 보인 건데 만약에 적정한 시점에 단일화를 했더라면 단일화로 인한 흥행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국민들이 보실 때 저기가 뭔가 노력을 하는구나, 뭔가 통큰 결단을 하는구나 이런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흥행 효과를 붙였다면 시너지가 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가 각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조금 짚어보죠. 송승호 최고위원께 계속 질문 드릴게요. 이번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뭐 조금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어쨌든 국민이 위험한 큰 권력 중에 하나가 의회 권력이 있고 행정 권력이 있는 건데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을 어찌 보면 중앙에서는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 것이잖아요. 지금 이제 의회에서는 절대 다수가 이제 민주당이 점하고 있고 행정 권력 역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책임을 지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야당 시절에 법안이나 정책이나 제도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거부권으로 인해서 좌절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입법이든 뭐 정책이든 예산이든 간에 이거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또 마음 먹고 있는 곳 쪽에서는 다 가능한 이제 체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책임과 무게감은 더 커졌다 보는 거고 어쨌든 첫 번째 과제는 내란을 종식하는 문제, 내란을 척결하는 문제. 두 번째는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문제. 여기에 방점을 두고 민주당이 정부를 운영할 거고 국회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나 또 입법을 통해서 아마 협조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여대 야소가 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소수 야당이 됐기 때문에 좀 최대 위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최대 위기가 맞습니다. 이게 우선은 이제 대선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책임 논란으로부터 아무도 자유롭지가 못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당을 어떻게 해야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느냐 하는 전면 쇄신 논란이 따라가거든요. 지금 이제 전면 쇄신 논란 그 과제가 있는 건 압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할 거냐?
어떤 사람들이 할 거냐. 이 문제가 지금 당장 제가 볼 때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한두 달 안에 제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체제 문제하고요. 예. 지도체제를 새로 구성하기 위한 전당대회 개최 문제가 불거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낙 예민하니까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 게 적절한가 때문에 아마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정상적인 사례를 따라가 보면 대선 패배 이후에는 어쨌든 당 지도부의 총괄 사태라든가 이런 게 뒤따르는데 그런 눈초리나 그런 사례나 이런 걸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당이 질서 있고 안정적인 혁신이나 후퇴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을 거다. 어찌됐든 대개 제가 볼 때는 6월 말에서 7월 정도 되면 당의 지도체제 문제하고 전당대회 개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상당히 큰 논란이 또 빚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권력을 얻은 다수당 민주당 그리고 최대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 여기에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교수님? 두 분이 양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에 제가 더 보태기보다는요. 네. 논의 안 됐던 두 당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개혁신당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준석 후보는 20대, 30대 특히 이제 남성들에게 좀 의미 있는 표 블록을 하나 형성을 한 것 같아요. 그걸 성과라고 본인들이 인식을 한다라면 저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화법이나 전략이 대부분 이제 갈등 유발형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성별의 문제도 그랬고요. 그다음 장애인 문제도 그랬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번 선거에서 조금 이제 한계점을 노출시킨 것 같아요. 인지도를 높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됐으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갈 만한 정치 지도자로서 아주 자리를 잡았느냐. 이번에 그런 한계를 좀 노출을 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득표율 한 40% 속에는 사실 이렇게 여러 이질적인 집단들이 섞여 있거든요. 특히 이제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저는 크게 두 블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쩌면 그 온건 보수 세력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를 좀 노출했다. 개혁신당 얘기를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이 민주노동당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국 후보가 어떤 유세의 상징적인 의미를 쫓아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의역, 그다음 마지막에 그 화력발전소 이런 데서 우리 그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했던 하청 노동자들의 얘기를 꺼냈던 거죠. 이건 저는 대단히 이번 선거에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 차별의 문제들을 권영국 후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또 미래를 보게 됩니다. 약 1년 뒤 내년 6월 3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 결과가 내년에 치러지게 될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몇 대 몇까지 예상하시는지 질문 드릴게요. 송순호 최고위원님.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대선 결과가 사실은 지난번 대선보다는 이제 민주당의 득표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국민의힘 득표율은 조금 줄어들었고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도 영향을 받을 텐데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뀔 것 같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번 2018년대 지방선거 때 우리가 광역단체장을 포함해서 7개의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이렇게 해서 총 7석을 가져왔던 점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번 대선 결과를 이제 한번 되돌아보면 그래도 경남지사, 그다음에 이제 거제시장, 그리고 이제 양산도 상당히 득표를 했어요. 그래서 양산시장, 그리고 김해시장, 낙동강벨트 중심으로. 그리고 창원도 저는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부에서는 하동군이 제법 이렇게 득표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거기가 이제 호남권과 맞닿아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동, 그다음 통영도 제법 득표율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해군은 득표율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장충남 군수가 우리 민주당의 소속의 군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장충남 군수의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 한 7석 정도는 7개 정도는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조청래 부원장께도 같은 질문 드려야 되겠죠.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경남 득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9.4%입니다. 3년 전에 비해서 한 1, 2% 높아진 거고요. 그것만 가지고 표심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전혀 없다 이 말씀 드리고요. 선거가 지금 지방선거가 1년 뒤에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도 다음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권 심판론이 수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1년 동안 국정을 잘 하시고 국민 통합 잘 하시고 민생 잘 챙기시면 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7석까지도. 그거는 7석까지는 아니고요. 그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지금 이제 보통 뭐 김해, 거제, 남해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에서는 양산도 조금 약진을 했지만 저는 대개 볼 때 뭐 16대 2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봐요. 뭐 김해하고 거제 정도 제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너무 짜게 7개는 아니고요. 아, 이거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저는 이렇게 숫자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재주는 지금 없습니다. 예. 다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계속 추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민주당의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의 그 득표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기울어진 눈경이 조금씩 평평해지는 느낌을 주는 거죠. 저는 변수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는요,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결정적으로 그 각각의 단위에서 광역이든 기초자치단체든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내년까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얻느냐, 뭐 이런 거겠죠. 뭐 지지층을 강하게 결집시킬 거냐, 아니면 오히려 그동안 반대했던 분들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릴 거냐. 한번 판단해 보면 어느 쪽에서 더 국정 지지율이 높이 올라갈 것인지는 저는 어느 정도 좀 보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하나 변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의 어떤 자구 노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건가. 이거는 1년 후의 선거의 구도를 좌우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 지점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졌던 이번 선거는 예년의 일반적인 대선과 비교해 크게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씩 좀 꼽아주실까요? 송 의원님. 가장 크게는 현직 대통령이 없었죠. 현직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 거고, 그것은 현직 대통령이 어쨌든 파면으로 인해서 고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 부원장님. 단일화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2017년 학습 효과 때문에요. 보수 후보가 분열되면 안 된다는 논란이 그 걱정들이 우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8명의 후보가 당내에서 경쟁을 하고 경선에 뛰어든 후보는 못 나가니까 어쨌든 당내 단일화는 이루어졌습니다. 한덕수 후보에 대한 부분도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어쨌든 포기를 시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출당 논란에 휩싸였던 이준수 후보가 당 밖에서 나오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거까지 이루어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없었고 단일화가 단일화가 없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꼽아주신다면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거죠. 예. 예, 이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할 때처럼 그 국정기획자문회의인가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마 이제 공약의 우선순위도 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거고 인사 문제들도 한번 다뤄야 될 거라서 아마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을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정 운영 체계를 이제 마련하게 될 텐데, 송 의원님, 새 정부 핵심 요직에 경남 출신의 정치인이 거론될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예, 인물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요. 어쨌든 이재명 당선 이게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인사를 등용할 때도 주로 이제 능력 위주로 색깔의 관련 없이 통합형으로 쓰겠다. 그리고 능력 본위에 인사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도 그런 분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가면 경남의 인사들이 뭐 대통령실로나 아니면 뭐 입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살짝 그 해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지금 이야기가 뭐 이런 나오고 뭐 얘기는 있습니까? 되고 있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두고 알겠습니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후 첫 메시지 들어본 뒤에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국회 앞에 모인 지지자들. 이재명 대통령은 첫 대국민 연설에서 국민이 맡긴 사명을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행하겠다며 가장 먼저 내란 극복을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반드시 그 사명에 따라서 지켜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남녀, 지역 등으로 편가르지 않게 하겠다며 국민 통합이야말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첫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국민과 대한민국, 그리고 책임이었고 통합도 3번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사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첫 메시지에는 통합이 강조가 됐습니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새 정부에 바란다를 좀 여쭤볼 텐데 당선당이시니까 새 정부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거다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정부 부처에서는 아마 추경을 먼저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민생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무산되었던 국민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지역 상품권과 관련된 발행 수를 더 늘려서 지역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런 구체적이고 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먼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민생과 경제를 살려달라는 요구고 또 명령이기도 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걸 최우선으로 하지 않을까 또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 부원장께서는 새 정부에 무엇을 가장 바라십니까? 아니 뭐 답이 너무 뻔해서요.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송 최고위원님께서 민생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통합 얘기할게요. 네. 국민 통합인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상처가 많이 났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분열도 심했고 갈라치기도 있었고 뭐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일어난 일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취임사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바로 국민 통합 얘기를 하셨고 그걸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예를 들긴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5년 내내 적폐청산하느라고 국력을 허비하고 나라 갈라치기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국민 통합에 힘쓰셔서 구두로만 말로만 하는 거 말고요. 법률적인 통합, 제도적인 통합, 민심의 통합 이걸 실질적으로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갈등과 분열의 정치였으니까요.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새 정부에 무엇을 가장 바라시는지요? 저는 두 분이 너무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네. 생각하는 방향과 같고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갈등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쟁점 이슈들이 있죠.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합의 이슈에 저는 그걸 중심으로 좀 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개혁은 언제 할 거냐, 내란 종식은 언제 할 거냐, 아마 이런 그 지지층으로부터 그 요구를 받으실 텐데 이 딜레마죠. 개혁도 신속하게 해야 되지만 저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금은 스스로 정치적인 패배, 정치적인 패자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그걸 승복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서두른다고 저는 이게 개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고스란히 한 달 후에 2주 후에 받게 될 대통령의 성적표, 국정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떤 이슈들이
이 높은 국정 지지율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게 이제 국회 견제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독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기 첫날에 법제사법위원회 열고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서 이거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 입법 독주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우려를 표할 수 있다 보고요. 네. 그런데 대법원과 관련돼서는 이제 사법개혁은 반드시 또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법이 최후의 이제 우리 국민들의 보루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법에서 공정과 또 형평성, 또 정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임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문제,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문제, 이것이 법원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법원이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하기에 앞서서 뭔가 정치 개입을 하려고 한다, 대선 개입을 하려고 한다 하는 느낌들이 대부분에서 저는 빌미를 제공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도 인원 증원을 해야 된다는 논의는 예전부터 좀 있어 왔거든요. 근데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로 할 거냐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저는 국민들과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규모로 어떻게 늘릴 건가에 대한 부분들도 토론을 통해서 저는 정해야 된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과정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 부원장께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통크게 선이 굵게 좀 나가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선 바로 직전에 임시 소집을 공고해가지고 이게 대통령 되자마자 첫 번째 일정으로 뭐 이걸 밀어붙일 것처럼 민주당이 기도를 했잖아요. 이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대법관을 30명으로 정원하는 문제는 예를 들면 유럽에 30명이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적정한 시점에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되지, 대통령 선거 이슈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전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뒤로 다 물리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헌법적 정신, 헌법적 질서에 따라서 대통령 되셨으니까 헌법적 정신과 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국정의 처음을 열어가셔야 된다. 그래야 국민 지지도 받고 실제로 국정 운영도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알아서 뭐 이재명 대통령의 어려운 점을 풀어주려고 오바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나친 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견제를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사실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법개혁 문제는 뭐 저처럼 이렇게 민주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 퇴행 이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토픽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요,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어떤 사법부 길들이기나 사법부 장악 시도가 있었던 것을 민주주의 퇴행의 가장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이제 학술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이렇습니다. 두 번째 차원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오해를 받지 않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그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잖아요, 그죠? 뉴딜 정책을 펴서 정말 많은 국민들로부터 성원을 받았는데 루즈벨트도 이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 코트 패킹이라는 유명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대법관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결국 실패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저는 이런 선례들도 한번 잘 살펴서 네. 민주당이 조금 더 원활한 방법들을 한번 선택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경남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요 공약 중심으로 좀 짚어볼게요. 송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경남 행정통합 추진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는 멈춰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재추진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예,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을 앞두고 2022년 지방선거 끝나면서 사실은 자초된 거거든요. 그것이 자초되지 않고 출항을 했더라면 저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요. 뭐 아쉬움만 놓고 해서 그걸 뭐 계속 탓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뭔가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부울경 광역자치단체를 만든 것과 관련해서는 3특 3개의 특별자치단체, 또 5급, 예, 이제 5개의 초광역적 군역으로 나누어서 대한민국 국토의
공간을 재구조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건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수도권, 그다음에 이제 동남권, 또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이렇게 해서 초광역권으로 5개로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행정 크기만 뭉덩어리로 해서 나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바는 없다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지역 균형 발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초광역권으로 나누었을 때 초광역 자치단체가 담당할 수 있는 자치권, 재정권, 행정권들을 이양을 시켜줘야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그런 기대했던 것들이 실현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추진해 나갈 거고 그와 관련된 제도적 뒷받침이나 또 이런 뭐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법 개정이라든지 네. 수정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세밀하게 좀 연구하고 검토해서 어쨌든 5국 3특 체계로 나누어서 국토가 좀 균형 발전될 수 네.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겁니다. 좀 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권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지역 균형 발전의 가장 핵심 축으로 불리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이 이행 의지도 지금 확고하신 건가요? 그렇죠. 한 150여 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거든요. 예. 그 1차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었고 2차 공공 이전도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아마 새 정부가 일리게 되면 아마 그런 공모사업이든 어쨌든 행태를 빌려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세밀하게 준비를 해서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자치단체 간에 굉장히 많은 경쟁이 있을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정말 어느 공공기관이 어느 지역에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효과를 낼 수 있고 효율적일 건가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꼭 돼야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진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색깔의 옷을 잠시 입었을지라도 우리는 모두 위대한 대한국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메시지였는데요. 새로운 대한민국은 분열 대신 통합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